자, 5월 21일입니다. 우리 파이썬 수업 마지막 날이고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그 파이썬 중급으로 들어와서 스크롤링을 거쳐서 이제 데이터 다루는 법, 엑셀 파일하고 연계되는 데이터 다루는 거에서 시작을 해갔고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 과정으로 데이터 시각화 쭉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워드 클라우드예요. 이런 거 만드는 겁니다. 이게 또 보고서 첫 페이지에 들어가면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맥에서 실행을 해갖고 온 건데, 지금 제가 집에 맥에 깔려있는 파이썬 버전이 여기 학원 강의실에 깔려있는 거랑 동일해요. 근데 pip install 워드 클라우드라고 설치를 하면은 이게 윈도우에서는 잠시만요. 이게 왜 되지? 되네요. 그냥 까셔도 되겠네요. 제가 이걸 한 달 전에 확인했을 때 설치가 안 됐었는데 그 사이에 뭐 버전업이 됐나 봐요. 다행이네요. 자, pip install 워드 클라우드라는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패키지가 메인입니다. 스탑 워드라고 하는 얘는요, 일종의 딕셔너리 같은 자료 구조인데요. 여기에다가 그 금지어, 그러니까 워드 클라우드로 하여금 건너뛸 단어들을 지정하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PIL이라고 하는 패키지, 파이썬 기본 내장 모듈인데요. 그 안에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게 제가 있어요. 얘가 이미지를 로딩할 수 있는 기능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넘파이한테 던져주면은 이미지 데이터를 2차원 리스트로 만들어줘요. 왜냐면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수많은 점들의 모임이에요. 이미지 확대. 픽셀이라고 봐야겠네요. 영화 같은 데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위성 사진 같은 거 확대하면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다글다글 되는 거. 우리가 컴퓨터에서 다루는 이미지의 그 구성이요. 이렇게 수많은 점들의 모임입니다. 이 점들마다 저마다의 색상이 있겠죠. 그럼 컴퓨터의 색상은 RGB, 레드, 그린, 블루에서 각각의 색상 값이 0부터 255 사이의 숫자가 되거든요. 그럼 요 한 점의 색깔을 숫자 값 3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빨강이면은 255, 0, 0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요 리스트 하나가 한 점의 색상이에요. 가로, 세로가 있으니까 요 상태를 이제 2차원 리스트처럼 구성하면은 이미지 데이터를 숫자화 시킬 수가 있어요. 머신러닝으로 사진 인식할 때도 이미지를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를 로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숫자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 쓰는 그 패키지 2개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요. 이거는 워드 클라우드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오늘 실습을 진행하면 결과물이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파일을 주피터 상에 출력하기 위해서 쓰는 모듈이에요. 아이파이썬이라고 시작되는 애들은요. 파이썬 내장 모듈이라기보다는 주피터 내장 모듈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애들을 가져왔습니다. 예제를 전반적으로 저는 일단 요거 파일 하나만 2시간짜리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사실 제 예상 속도보다 손들이 빠르셔갖고 이게 2시간을 버틸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설명 쭉 진행한 다음에 이제 실습 시간 조금 여유 있게 가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할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워드 클라우드니까요. 일단은 텍스트 문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텍스트를 수집할 때는 크롤링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단어들, 그 문장들을 수집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제가 샘플로 드린 텍스트 파일은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문소설 원본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한글 다루는 법은 안 들어간 거예요. 일단은 영어로만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는 이걸로 할 거고요. 이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고요. 저작권 없으니까 써도 되겠죠. 자, 텍스트 파일을 읽어왔습니다. 오픈 함수 써서요. 익숙한 코드죠.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소설 전문이 쭉 나옵니다. 출력 결과가 상당히 기니까요. 한번 결과 확인하신 다음에 프린트문을 주석으로 막아서 다시 실행하세요. 그러면 블럭이 없어지잖아요. 출력문이요. 자, 기본 사용 방법입니다. 워드 클라우드 클래스의 객체를 만드시는데요. width, height는 생성될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워드 클라우드 객체한테 generat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아까 읽어드린 텍스트 원문을 넣으세요. 그러면 이 워드 클라우드 객체가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요. 각각의 단어별로 빈도수를 체크합니다. 그 분석 결과는 wc.word라고 하는 변수 안에 들어있고요. 얘를 출력해 보면은 sad라고 하는 단어를 100으로 봤을 때 앨리스라는 단어는 약 70% 정도 등장을 하고 sad 앨리스는 30% 정도 등장하고 등등등등 단어별로 등장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줘요. 근데 꼭 이거를 이렇게 문장을 얘한테 분석시키실 것까지는 분석을 안 시키고 이런 구조의 딕셔너리를 직접 만드셔서 쓰셔도 돼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단어가 인위적으로 있다라고 하시면 단어와 그 다음에 빈도수에 대한 딕셔너리를 쭉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꼭 1.0으로 시작 안 해도 돼요. 막 얘가 257, 얘는 341 이런 식으로 진짜 등장 횟수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요, toFile이라고 해서 실행을 하시면, 그래서 toFile이라고 실행을 하시면은 그 순간 이미지 파일이 저장이 돼요. 제가 미리 준비한 이미지를 삭제해 볼게요. 여기만 딱 실행을 하면은 이 파일로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거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미지 객체를 만들어요. 파일 네임으로 조금 전에 생성한 이미지 잡아주시고 얘를 디스플레이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주피터 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 사용 방법인데 지금 여기에 줄 수 있는 옵션이 일단 배경 색깔 못 바꿉니까? 라는 질문이 제일 많아요. 처음에 해드리면. 그리고 아무래도 소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인공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sad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대요. 근데 sad는 동사잖아요. 앨리스는 주인공 이름이니까 필요가 없고요. 이런 몇몇 단어를 제거하고 싶은 옵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거예요. 자, 금지어 설정하기. 스탑 워즈라고 하는 이 객체를 set 함수한테 던지세요. 이 set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파이썬 연속성 자료형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일부러 소개를 안 해드린 게 뭐냐, 왜 그러냐면은 얘가 집합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이 셋 자료형을 갖고 예제를 만들면 진짜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대칭차 집합 이거래요.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좀 영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수업 시간에 파이썬에서 집합 자료형은 얘가 얘기를 안 해요. 집합 자료용으로 이제 관리를 하더라고요. 얘한테 add라고 해서 내가 금지어로 쓰고 싶은 단어들을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은 워드 클라우드 만들 때 얘한테 등록된 단어들은 거르고 만들어요. 그래서 금지어를 생성했고요. 자, 옵션들 보죠. 얘가 재밌는 옵션이 있어요.
자, 제가 앨리스 배경이라 그래서 배경은 하얗고 그 다음에 여기 겉에는 까만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의 이미지는 뭐 원하시는 형태가 있으면은 포토샵으로 만드시면 될 거예요. 그 이미지를 아까 여기 파이썬 객체 이 img 있죠? 얘를 왜 img라고 이름을 바꿔서 가져왔냐면은 주피터에서 쓰는 애도 객체가 이미지예요. 이름이 겹치니까 하나는 별칭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 앨리스 배경.png라는 파일을 img.open해서 엽니다. 얘를 numpy.array라고 해서 배열로 바꾸면은 진짜 각각의 색상 값들로 이렇게 바꿔요. 이게 지금 딱 봐도 2차 배열이죠? 그 다음에 255, 25, 25는 흰색이에요. 000 까만색이에요. 이거 보면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를 읽어서 배열로 만들었단 말이죠. 자, 요 img 어레이가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워드 클라우드 객체를 만드는데 가로는 600, 세로는 1200. 왜냐면 아까 앨리스 이렇게 사진 이렇게 있었던 게 세로로 길었으니까 가로를 짧게 줬어요. 맥스 폰트 사이즈. 최대 글자 크기입니다. 이걸 설정 안 하면 글자 크기가 무제한으로 커져요. 스케일 2.0. 실제 생성되는 이미지는 요거보다 2배 큽니다. 그래야 해상도가 좀 볼만해져요. 맥스 워즈. 최대 워드 클라우드의 표현할 단어 개수를 최대 100개로 제한합니다. 스탑 워즈, 이그노어. 아까 설정했었던 금지어. 폰트 패스. 얘는 글꼴 설정하는 게 맥플롭하고 좀 달라요. 그래프 만들 때는 우리가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을 썼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이 글꼴 파일이에요. 제가 바탕.ttc라고 해서 바탕체 글꼴 파일을 윈도우에서 빼왔어요. 실제 글꼴 파일에 경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스크 옵션에 아까 설정했던 이미지.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요. 얘를 통해서 제너레이트 그리고 to 파일 옵션.png라고 만든 거죠.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워드 클라우드가 이렇게 이미지에 맞춰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소설 표현한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워드 클라우드를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 뭐 그러시면 이제 동그란 까만 이미지를 하나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진짜 다 보겠네. 다 보죠 뭐. 자, 이번에는 색상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색상을 사용하는 방법이 일단은 배경 색깔부터요. 워드 클라우드, 위드스 1200, 헤이트 800, 스타워즈는 아까 이그노어 걸었고, 폰트, 바탕체 걸었죠? 맥스 글자 크기는 150. 아까 사용했던 옵션 거의 다 재사용했고요. 마스크 이미지만 뺐어요. 이거 만들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하시면 배경 색깔을 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흰색으로 찍은 거예요. 나머지 코드 동일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배경 색깔이 하얗게 되면서 글자 색깔은 이제 랜덤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글자 색깔도 내가 좀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면 함수가 하나 필요해요. 이 함수는 우리가 호출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요. 워드 클라우드 모듈이 얘를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파라미터는 사전에 약속된 걸 그대로 쓰셔야 돼요. 얘가 단어 수만큼 호출이 돼요. 그래서 워드 이번에 표현할 단어, 그 다음에 이번에 표현할 글자 크기, 포지션은 위치 값이겠죠? 오리엔테이션은 각도. 이런 값들이 파라미터로 전달이 돼서 이걸 기반으로 판단해서 내가 그 단어에 적용하고 싶은 색상 값을 리턴하시면 돼요. 근데 저거 다 따지기 좀 불편해서 웬만해서는 랜덤으로 때립니다. 랜덤 스테이트라는 값하고 두 번째 값은 조금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단색을 리턴하게끔 하고요. 단색이에요. 단색을 리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객체점 리칼라라는 함수한테 칼라 펑크 색상 값을 리턴한 함수의 이름을 주시면 돼요. 랜덤 스테이트는 현재로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안 쓰여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쓸 거라서 랜덤 스테이트는 조금 있다가 사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색상을 리턴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면 전부 다 단색으로 나옵니다. 이게 좀 먹힐 때도 있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케이스 1을 주석으로 맞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2예요. 여기 리칼라 함수한테 랜덤 스테이트 true라고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가 좀 특이한 게 여기 랜덤 스테이트로 이 true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랜덤 스테이트라는 객체를 쓰겠다라는 옵션이고요. 얘가 이제 true가 되면은 이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랜덤 스테이트가 객체가 들어와요. 불린 값이 아니라 랜덤 값을 쓸 수 있는 객체가 들어와요. 그 객체를 사용해서 seed라는 함수를 한번 호출하면 랜덤 값이 이제 숫자 카드가 막 들어있는데 그 카드를 한번 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랜덤 스테이트 점 랜드 인트 정수 값을 뽑는데 색상 값이 RGB 순서로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색상 값의 범주에서 빨강, 초록, 파랑을 랜덤으로 뽑은 겁니다. 이거를 RGB 숫자, 콤마, 숫자, 콤마, 숫자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 문자를 리턴하시면 그 색상이 적용이 돼요. 랜덤 값을 여기 적용을 한 거죠. 여기 이게 랜덤한 숫자 값으로 매번 바뀌겠죠. 자, 이렇게 실행하면 매번 랜덤 컬러 값이 나옵니다. 색깔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 여기서에 나오는 색상 값은 뭐 단어의 빈도수라던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색깔만 랜덤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빈도수는 글자의 크기를 통해 가늠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3.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방식인데요. 색상 값을 처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래요. RGB는 빨강, 초록, 파랑의 그 색상 혼합 방식을 쓰는 거고요. HSL은 색상 하나를 갖다 놓고 명도하고 채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이 H 값이 0부터 360 사이로 이제 색상을 표현하는데 빨주노초 파남보와 각각 51도씩 들어간대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내가 빨강이라고 지정했다라고 하면 그 빨강의 채도하고 명도를 설정해서 색상을 다르게 보인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색상 값은 고정하고요. 채도하고 명도만 랜덤 값으로 퍼센트를 지정했습니다. 근데 너무 0으로 가거나 너무 100으로 가면은 색깔이 너무 진하거나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당히 30에서 90 사이의 랜덤으로 뽑아서요. 하나의 색상 값에서 명도하고 채도만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서 만들 때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한 가지 색상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니까요. 아니면 아예 흑백으로 놓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0. 0이 까만색이었나? 아, 빨강색이네요. 이렇게 한 가지 색깔로 지정하면은 좀 약간 느낌이 고급스러워서 저는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색상 패턴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녀석의 기본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패키지 자체에 대해서 사용을 한 거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건드리질 않고 있어요. 현재 이 상태로는 한글 처리가 불가능해요. 한글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또 다른 게 들어가야 돼요. 영어는 그 명사라든지 부사라든지 그런 게 문법 구조가 명확한데 우리나라 말은 그게 좀 힘들어요. 영어는 띄어쓰기 단위로 다 걸러낸 다음에 그 단어 종류를 그냥 걸러내면 되니까 영어는 이게 얘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한글은 못해요. 그래서 한글을 처리하려면 우리가 문장에서 각 문장의 품사를 조사해서
그 중에서 명사만 걸러내는 처리가 필요해요. 그걸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요거 실습하시고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혹시라도 이 워드 클라우드가요, PIP 명령어로 설치가 안 되면 에러가 나는 것 같다고 하시면요,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을 삭제하신 다음에 3.9 버전으로 다시 설치해서 해보세요. 제 파이썬이 버전이 몇인지 좀 확인 좀 해볼게요. 3.11.3이네요. 일단 얘는 된 것 같으니까 이 버전으로 한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버전으로 한번 가보시죠. 역시나 2시간 이라고 생각한 거는 제 희망사항이었네요.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진도 자체가 제가 생각한 범위를 벗어난 지가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진도 나가는 속도도 사실은 다른 수업부에 비해서 월등히 빨라요. 네, 뭐 하는 데까지 해보자. 자, 일단 요거 실습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10시 반까지 하신 다음에 10시 40분에 이어서 하는 걸로 생각은 할 텐데요. 혹시 시간 부족하시면 더 할애할게요. 네, 이따가 40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한글을 처리하려면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 걸 먼저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이라는 게 어떤 문장에 대해서 어절들에 들어있는 최소 의미 단위로 분리하는 거예요. 뭐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분리하고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형태소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사람이 일일이 하려면은 그 시간이나 뭐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파이썬 기반으로 나와 있는 형태소 분석기라고 불러요. 형태소 분석기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호모란, 뭐 한나눔, 얘는 꼬꼬마라고 부르고요. 미캡, 그리고 예전에는 이름이 OKT였는데 이제 최근에 트위터로 이름이 바뀐 형태소 분석기가 있어요. 뭐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짚어놨는데 그 처리 속도가 중요한 경우에는 미캡이 가장 속도가 빨라요. 가장 그 성능이나 속도 면에서는 빠르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도 좀 높은 편인데 얘가 이제 그 등록돼 있지 않은 단어가 좀 많은 편이고요. 신조어 같은 거에는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동음이어 처리가 좀 약한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맘먹으면 극복할 수 있긴 한 게, 이 형태소를 분석하려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명사만 추려내겠다라고 하면은 명사들만 쫙 모아놓은 텍스트 파일이 필요해요. 이거를 사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사전 구축을 하는 게 되게 인적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거 사람이 직접 노가다로 해야 되거든요. 이 사전을 직접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전 구축만 가능하다면 극복은 가능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OKT, 트위터라고 하는 애가 나왔는데 성능은 좀 떨어지거든요, 미캡에 비해서. 근데 분석 결과는 얘네들 중에 가장 좋아요. 띄어쓰기 인지가 되게 좋고요. 뭐 이모티콘 뭐 이런 인터넷 텍스트에 좀 강한 면모를 보여요. 얘도 이제 미등록어 처리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긴 한데 얘도 사전이란 거를 우리가 직접 추가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전을 추가한다라고 하면은 해결이 가능해요. 오늘은 이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기본 사전, 그러니까 보편적인 단어들로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만약에 문장 분석을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목적에 맞는 사전은 따로 구축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는 사전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형태소를 분석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뭐 요즘 뭐라고 하죠 그거? 챗봇 같은 거 만들잖아요. 챗봇 만들 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형태소 분석이에요. 사용자가 문정한 내용, 입력한 내용을 쫙 나열한 다음에 거기서 명사만 뽑아서 이런 명사들이 조합된 경우는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입력한 문장을 해결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문장을 처리하는 거를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감성 분석이라고 불러요.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이 트위터, 제일 좋다고 하는 이 트위터하고 미캡, 얘네들을 한 번씩 써볼 건데, 일단은 트위터부터 좀 사용을 해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어, 만약에 진짜 실무에서 형태소 분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권해드리는 건 사실 이거예요. 카카오에서 발표한 카이라고 하는 형태소 분석이에요. 무료고요. 써본 바로는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는 맥, 윈도우를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수업에는 못 써요. 최소 맥이에요. 대놓고 저거랬어요. 윈도우를 지원하지 않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윈도우랑 나머지 운영체제는 프로그래밍 환경이 아예 달라요. 이런 거를 이제 애당초 두 개를 만들 생각을 안 했겠죠. 왜냐면 얘네도 지네가 쓰려고 만들었을 텐데. 그래서 뭐 얘네가 이제 뭐 분석 성능 같은 거 이렇게 쭉 발표한 거 보면은 확실히 제일 빠르고 좋더라고요. 쓰기도 쉽고. 카카오 카이라고 하는 한글로 그냥 카카오 카이라고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자, 얘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자, 밑에는 이제 실행 시간을 비교한 건데요. 떤 문장을 분석하는데 꼬꼬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이만큼 걸리는 데 비해서 초단위예요, 초단위. 1분도 안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꼬꼬마는 이만큼 걸리는 1000개의 그 리뷰 글을 갖고 분석했을 때 1000개 문장 분석하는데 꼬꼬마는 한 1분 조금 안 되게 걸렸고요. 미캡은 아예 그래프가 잡히지도 않아요. 얘가 그만큼 실행 속도가 제일 빠르다라는 건데 사실 뭐 제가 써본 바로는 뭐 두 가지가 뭐 별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걸어놓고 저는 담배 피러 가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어차피 담배 피고 오면 다 돼 있어서. 자, 미캡을, OKT를 먼저 쓸 건데요. OKT 같은 경우는요, 내부적으로 자바 환경에서 구성하기 때문에 패키지 설치 전에 자바 개발 환경이 따로 구성이 돼 있으셔야 돼요. 강의실 컴퓨터는 아마 거의 다 돼 있을 거예요. 그 컴퓨터에서 이제 JDK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이 명령 프롬프트를 여신 다음에 자바C 빼기 2개 버전이라고 입력했을 때 이렇게 뭔가 버전 값이 나오면은 준비가 된 거고요. 안 나오면은 설치하셔야 돼요. 근데 JDK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는 과정을 뭐 인터넷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는 거의 대부분 학부생 기준으로 1학년 1학기 거의 첫 시간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나올 텐데 문제는 대부분이 아니죠. 거의 검색하면 거의 90% 이상 이 사이트로 넘어가요.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받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학교나 학원들이 아직도 이거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유료입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더군다나 얘네가 올해 그 개발자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 있어요.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심지어는 그 얘네가 마블도 후원을 해갖고 영화 설정상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자비스라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베이스로 오라클을 쓰고 있다는 설정이에요. 실제로 오라클이라는 단어가 매 영화마다 나와요. 근데 개발자들한테
돌아다니는 속설 중에 아무리 잘 나가는 프로그램도 오라클 인수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왜 망하냐면은 얘네가 유료화를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올해 초에 난 기사입니다. 사용자 아닌 전 직원 기준 가격 책정. 무슨 말이냐면은 직원 수가 100명인 회사에 우리 회사에 개발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자바는 그 사람 한 명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라이센스 비용을 전 직원 수 100명씩을 받아요. 올해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는데 얘네가 이 자바를 유료화 시킨 지가 한 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실무는 전부 오픈 JDK로 돌아선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뭐 강사들 기준으로는 뭐 실무에서 좀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사실을 모르나 봐요. 다 이거 가르쳐요. 심지어 학원에도 이거 깔아놔요. 그리고 이거 소프트웨어 그 불법 소프트웨어 검사하면 다 걸릴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픈 JDK라고 하는 거는 얘네가 소유하고 있는 자바에서 얘네가 특허를 취득한 기능을 뺀 나머지 퍼블릭한 기능만으로 패키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 JDK 말고요. 오픈 JDK를 다운받으셔야 돼요. 여기 제가 다운로드 링크 걸어놨고요.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나옵니다. 이미 대부분 컴퓨터는 설치가 돼 있으실 거예요. 이걸로요. 특히 이강희실은 지금 두 분 앉아 계신 자리는 100% 설치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여기 JDK 19.0.2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이 폴더를 그냥 적당한 데다 끌어서 압축 해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 드라이브에 다른 컴퓨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C 드라이브에 이렇게 압축을 해제해 놨고요. 근데 얘가 이제 이거 압축 해제한 다음부터가 좀 일이거든요. 설정을 직접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자바 홈과 패스에 대한 환경 변수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제가 지금 여기 강의실은 다 돼 있는 거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윈도우 폴더 창에서 내 PC를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요. 맨 밑에 속성을 여세요. 자, 지금 녹화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컴퓨터 설정 창이 나오는데 여기 오른쪽 메뉴에서 이 PC의 이름 바꾸기. 고급 시스템 설정. 죄송합니다. 고급 시스템 설정을 들어갑니다. 가끔 가다가 오른쪽에 메뉴가 안 나온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창이 좁아서 그래요. 창 확대시키시면 돼요. 오른쪽 메뉴 나왔다 살았다 하죠. 고급 시스템 설정 들어가시면은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맨 밑에 환경 변수 버튼을 누르세요. 환경 변수 누르시면은 밑에 시스템 변수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JDK의 압축이 해제된 폴더 안에 반드시 구조가 이렇게 폴더 여러 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얘를 이 경로를 복사한 다음에 자바 홈이라는 항목이 필요해요. 근데 아마 처음 설치하시는 경우는 자바 홈이라는 항목이 없을 거예요. 새로 만들기 해서 이름을 자바 언더바 홈 대소문자 가립니다. 그리고 변수 값은 설치되어 있는 경로 이렇게 등록하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라는 항목을 찾으세요. 이거는 반드시 있거든요. 패스라는 항목에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한 줄 더블 클릭하면 추가돼요. 여기다가 자바 경로 역슬래시 빈까지를 입력하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확인하고 빠져나오시면은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열려있는 폴더라던가 프로그램들을 닫았다가 다시 여셔야 인식을 해요. 비주얼 스튜디오도 한번 껐다 켜셔야 되고요. 지금은 뭐 설치가 돼 있는 거니까 상관없겠죠. 자, 얘가 설치가 돼 있어야 이 자바 환경이 설정이 다 돼 있어야 KU NL파이가 온전히 설치가 됩니다. 얘가 아까 보셨던 그 트위터 OKT라고 하는 애예요. 자바 환경이 구성이 안 돼 있으면 패키지 설치가 제대로 안 돼요. 설치에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도 있어요. 얘가 좀 많이 무거워요. 자, 코드 리뷰하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필요한데 이 컬렉션스라고 하는 애는 파이썬 안에 내장되어 있는 애예요. 그리고 konlpy 태그 안에 있는 OKT라는 클래스를 가져옵니다. 자,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사용할 거는 한글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텍스트 전문입니다. 프린트 하시면은 되게 많은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주석으로 맞고 다시 실행하세요. 쓰는 법은 상당히 쉬워요. 설치만 잘 되고 나면. 형태소부터 클래스 객체를 만드시고요. 이 객체점 논스 이게 명사란 뜻이더라고요. 얘한테 텍스트 전문을 주세요. 리턴 받은 걸 출력하면 얘가 알아서 명사들만 쭉 뽑아서 리스트를 줍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냥 쓸지 아니면 적합한 전처리를 거칠지는 분석과 재량이에요. 여기 출력 필요 없네. 근데 저는 한 글자로 된 거는 걸러냈어요. 이거는 그냥 제 주관입니다. 워즈라고 하는 빈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요 리스트를 갖고 반복을 돌려요. 그래서 길이가 1을 넘어가는 애들만 여기에다 옮겨 담았어요. 리스트에다가. 이렇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를 카운터 클래스한테 통째로 주면요. 각각의 단어별로 딕셔너리 형태로 등장 횟수를 카운트해 줍니다. 북한이죠. 자, 이 객체를 갖고요. must common 100이라고 하면은 상위 100개만 뽑아요. 이렇게 하면 상위 100개만 뽑아요. 자, 이름, 빈도수. 요 카운터를 그냥 직접 사용하면은 이제 등장 횟수가 한 번만 있는 애들도 포함이 될 테니까 얘를 상위 100개만 뽑는다고 뽑았는데 뽑아놓고 났더니 형태가 단어와 빈도수를 튜플로 갖는 리스트가 돼버립니다. 근데 워드 클라우드에 주려면 이런 스타일의 딕셔너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문 돌면서 자료 구조로 바꿨습니다. 빈 딕셔너리 만들고요. 간만에 코딩스러운 거 좀 나왔네요. 얘가 지금 리스트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반복을 걸었어요. 그럼 이 t는 반복문의 원소니까 이거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t가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튜플을 구조분해해요. 그러면 n이 대통령이 되고 c가 숫자가 되겠죠. 딕셔너리에다가 이 n을 키로 잡고 c를 밸류로 잡아줘서 출력하면은 딕셔너리 구조로 변환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데 직접 만든 딕셔너리를 적용하실 때는 함수가 generate from pre-sequence로 바뀌어요. 아까는 우리 그냥 generate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얘가 문장을 알아서 분석하라는 거고 한글은 우리가 직접 자료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한글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가 완성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보고 조금 이제 실망이었다 했던 게 국민이란 단어보다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률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실제 빈도수를 보면은 대통령이 더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한글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자, 요거 11시 반까지 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11시 40분에 아까 그 미캡이라고 하는 애 있었어요. 얘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아, 참고로 추가로 적으로요.
잠시만요. 윈도우 파이썬 KONL 파이. 네, 얘가 동사만 뽑아내는 메서드가 또 있어요.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 볼까요? 네. 이 NLP 객체점 태그셋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 OKT가 사용하는 품사별 기호예요. 이거는 저도 온라인에서 지금 가져온 코드인데, 임포트 프롬 판다스 임포트 데이터 페일. 이거는 파일 다시 배포할게요. 그게 낫겠네요. 아, 이건 다 있는 거구나. 오케이. 필요 없네요. 필요 없는 코드네. 이걸 좀 이쁘게 만들어 보는 코드였는데 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분사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건 제가 지금 찍어본 거예요. 안 되면 API 확인해 봐야죠. 얼굴 쓸어낼 수가 없다. 오케이.
이게 이제 전체 단어별 형태소 분석이고 nlp.office 텍스트 이거는 어간 추출하는 거래요. 어간만 이렇게 뽑아내는 거고 명사도 했고 어절 어절 추출하는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품사별로 태깅하는 게 포스. 네. 그러니까 동사를 따로 추출하는 함수는 없고요. 그 동사를 추출하실 거면 여기 단어별로 여기 품사가 다 붙잖아요. 요거를 반복 돌면서 두 번째 값이 그 벌브로 돼 있는 요것만 걸러내셔야 되는데요. 명사만 특별히 따로 단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요거 배포해드린 것만 먼저 실습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 추가된 내용은 제가 다음 교시에 배포할게요. 실습 시간 10분만 더 연장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아까 내용 추가했던 것들에 대해서만 조금 보충 설명할게요. 제가 코드를 몇 개 좀 추가했었는데요. 어, 객체를 만들고 이제 품사별 기호 확인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요게 이제 각각의 품사별로 어떤 기호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포스라는 함수를 쓰면은 전체 단어별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그 단어들과 매칭되는 품사가 같이 표시되는 겁니다. 만약에 명사 이외의 품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거를 전체 반복문으로 탐색하시면서 필요한 것만 걸러내셔야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어간을 추출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절을 출력하는 기준이에요. 그냥 하나 자체가 이제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어간이나 어절을 따로 추출하진 않고 보통은 그 단어별로 형태소를 이렇게 출력을 해서 얘를 이제 갖고 있는데 보통 이런 거를 이제 말뭉치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다른 품사는 다 버리고 명사만 쓰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명사만 추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제가 약간의 코드를 좀 추가했는데요. 여기
OS 패키지 안에 언더바 2개 파일이라고 하는 값을 확인하면은 이게 그 파이썬의 메인 파일이래요. 이 파일이 존재하는 폴더의 경로를 확인하면은 이 경로가 내 컴퓨터 상에서 파이썬이 설치된 폴더라고 합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폴더가 쭉 나오는데 이 폴더 안에 보시면요. 사이트 패키지라는 경로가 있어요. 출력할 때는 그냥 경로 조인 함수로 경로를 묶어버렸는데 이 폴더가 우리가 PIP로 설치하는 항목들이 깔리는 위치예요. 이 안에 보시면은 konl 파일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자, 그 다음부터 여기 설명 보세요. 이 안에 보시면 자바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자바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은 오픈 코리안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압축 파일이 있습니다. 자르라는 확장자가요. 그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쓰는 압축 포맷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윈도우에 있는 기본 압축 프로그램은 이거 접근을 못 하는데 RGB나 반디집 같은 다른 압축 프로그램을 쓰시면 압축이 해제가 돼요. 그래서 이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고요. 이 안에서 org 폴더 안에 오픈 코리안 텍스트라는 폴더 안에 프로세스 안에 util이라는 폴더로 진입하시면 아까 우리 품사 확인했잖아요. 품사 종류별로 폴더가 있고요. 이 안에 명사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노운이라는 폴더로 보면 텍스트 파일들인데 이게 사전이에요. 보시면은 단어들이 이렇게 쭉 텍스트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말들을 이 프로그램이 명사로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조어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하필 열어도 이걸 욕이 있는 거네요. 자, 요게 이제 단어를 처리하는 그 명사 사전 파일이기 때문에 요 파일들에 내가 뭔가 직접 단어를 추가하면 이제 그 단어들을 명사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직접 그 수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인가 보네. 이거는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해줄 수밖에 없고요. 이 단어들을 용도에 맞게 만드시는 게 언어 분석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사전을 구축하는 과정은 그냥 인터넷 단순히 검색하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 논문화돼 있어요. 그래서 논문 쪽을 좀 뒤지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만 봐도 소비자 분석을 위한 감성 사전 모델링이라고 해서 지금 논문이 지금 나와 있죠.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쪽으로 가면은 사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은 참고할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논문으로 가요. 그래서 머신러닝 이제 공부하겠다고 모여있는 스터디 그룹 같은 데 보면 많이 하는 게 일주일에 논문 하나 읽기. 그런 식의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논문이라고 하는 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일반 소설보다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은 논문들은 목차 전개가 다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설 같은 거 보면서 스토리 판단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사전을 구축하시면은 그 파일을 다시 자르라는 형식으로 다시 압축해서 원래 파일을 교체하시면은 이제 추가한 사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르라고 압축할 때도 윈도우에서는 압축이 안 되니까요. 압축 프로그램을 따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압축 프로그램을 쓰시면은 여기 포맷 중에 얘는 자르 확장자를 지원 안 하네요. 반디집은요. R집은 지원하는 거 제가 아는데 R집을 쓰셔야겠네요. 써서 다시 압축하셔서
자르라는 이 파일을 교체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단어 사전 구축하는 과정이에요. 요거까지 하시면 그 충분히 어느 정도 그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이렇게 주피터를 연결한 거잖아요. 네, 30강까지 29강이구나. 내용은 다 맞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내용은요. 콜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그냥 혼자 공부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하다가 나중에 실제로 쓰려고 들어가니까 일로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실제로 다루는 데이터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분석 하나 돌리려고 그러면 되게 느려요. 그래서 이 콜앱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저는 지금 구글 로그인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해줘요. 여기서 새 노트 내지는 파일 메뉴 밑에 새 노트를 만드시면은 네, 이렇게 항목이 생기는데요. 코드, 텍스트, 이건 마크다운이고요. 주피터예요. 구글이 디자인을 바꾼 거예요. 지금 저는 무료 버전이라서 뭔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안 나오는데 여기 런타임 메뉴 밑에 런타임 유형 변경이라고 한 항목을 선택하시면 하드웨어 가속기 중에 GPU 항목이 있어요. GPU 유형이 있죠.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분석할 때 GPU를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져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무료로 들어온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능에 제한은 있겠죠. 유료로 사용하실 때는 한 달에 10,000원 돈이었어요. 저도 한참 이제 논문 준비할 때 그때만 잠깐 한 달, 한두 달 정도 결제해서 잠깐 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제 해제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여기 런타임 유형 중에 TPU라고 나오는 건요. 그 구글에서 자기네 머신러닝 엔진에 맞게 만든 그 가속기예요. 텐서플로우용이라서 머신러닝이 아닌 이상 얘는 쓰실 일이 없을 거고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은 이거 쓰시면은 속도가 장난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로 이제 작성을 하면은 저장 확장자가 iPyMB예요. 아,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지웠나 보네요. 작성한 거를 이제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 혹은 다운로드 하면은 iPyMB, 주피터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니까 여기서 실행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면은 지금 우리 쓰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으로 파일 열 수 있어요. 실제 업무하실 때는 아마 속도가 좀 많이 느리다 싶으면은 얘가 많이 괜찮으실 거고요. 보시다시피 그 주피터 환경인데 조금 우리가 쓰는 것보다 좀 이쁘긴 하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비주얼적인 용도로도 좀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 할게요.
자, 미캡이라고 하는 그 형태소 분석 엔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미캡이라고 하는 형태소 분석을 쓸 건데요. 얘는 이제 설치 방법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좀 쉽게 쓸 수 있게끔 어떤 사람이 패키징을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패키지를 설치할 때요. 그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네. 운전 한 입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깔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자, 일단 패키지를 까시려면요. pip install 운전. 네, 운전이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까셔야 돼요. 근데 얘가 이제 매칭 파인드 보운전 운전 2호였나 보네요. 한글 발음으로 해놓은 거라서. 자, 먼저 패키지를 깔았고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설치하면서 지금 저는 에러가 나고 있네요. 네, 요거 보여드리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10불 14.0 요거가 없다라고 해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건 컴퓨터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자, 패키지 설치인데 일단은 선수 조건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10불 14.0에 대한 설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툴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다운받으실 수 있는 URL은 여기 적어 놓긴 했는데 지금 단톡방에 올릴게요. 이 사이트가 지금 저도 슬쩍 들어가 봤다가 나온 건데 수업할 때마다 사이트가 바뀌어요. 뭔가 모양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따로 주소를 기억하지 마시고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10불불 그 재배포 가능 도구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향후 직접 검색 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10불불 재배포 가능 도구로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타 도구, 프레임워크 및 재배포 가능 패키지라고 맨 밑에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이제
2017년용, 2015, 13, 12 이렇게 쭉 있거든요. 여기서 제일 높은 거 2017년도 거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쓰는 컴퓨터는 64비트용이니까 X64 받으시면 되고요. 이걸 내려받아서 얘는 그냥 딱 클릭하셔서 넥스트에 설치만 하시면 돼요. 다른 버전이 깔려 있다고? 그러면 17년도 버전이 아니고요. 2015년도 업데이트 3이래요. 리켓과 연동 가능한 버전은 요거래요. 이게 C++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컴퓨터 환경에 따라 컴파일을 다 다르게 하는 특성이 있어서 컴퓨터마다 사실 좀 달라요. 근데 얘도 설치가 돼 있다고 할 것 같은데. 자, 지금 제 컴퓨터에 다른 수업에서 뭐가 깔려 있나 봐요. 확인하고 좀 지우고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통합 버전이 지금 깔려 있는데 경험상 요거 깔았을 때 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예, 통합 버전 지우고 나니까 설치가 되네요. 자, 지금 저는 여기 성공 나온 거 봤으면 설치하는데 별 문제 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패키지 설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패키지를 참조해 보죠. 자, 프롬 운전 임포트 리캡 마크다운 블록이니까 파이썬 블록으로 바꿀게요. 유가 빠졌네요. UF 얘가 설치가 어려워서. 자, 명령 프롬프트로 다시 한번 설치해 보고 있어요. 비주얼 C++ 14.0 아직도 못 찾고 있네요.
자, 한번 폴더 같은 걸 좀 닫았다가 다시 올게요. 자, 운전한님 설치할 때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풋볼 14.0 혹은 그 이상 버전이 필요하다라고 에러가 나면은 뒤에 나와 있는 에러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에 접근을 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빌드 툴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설치 프로그램이 내려받아져요. 제가 지금 이미 설치 중이기 때문에 이 전 단계 화면이 벗어나져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항목에 보면 그 C++ 데스크탑 환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체크하고 진행하시면 돼요. 설치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한 2기가 정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설치를 좀 먼저 진행하고 넘어갈게요. 형태소 분석은 어쩔 수 없어요. 형태소 분석 엔진마다 왜 우리 파이썬 처음 공부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파이썬 자체가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요구할 때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병합을 한다고요. 그래서 KONLPy 같은 경우는 자바랑 병합을 한 거고 지금 미캣 같은 경우는 C++하고 병합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C++를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KONLPy 같은 경우는 자바 환경을 쓰고 있잖아요. 자바는 운영체제를 안 타요. 그러니까 KONLPy는 설치 과정이 맥이나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C++은 운영체제를 100% 타요. 120% 타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능을 맥 같은 데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설치 과정이 달라질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따로 염두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 설치가 진행되는 동안 잠깐 녹화 멈춰 놓고요. 설치 다 되면 이어서 시작할게요. 자, 녹화 지금 다시 켰고요. 미캡 설치하기 위해서 그 패키지 다운로드 URL 말씀드렸고요. 여기 접속하셔서 파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미캡 본체인데 얘를 C 드라이브에 압축 해제하실 때 C 드라이브 밑에 미캡이라는 항목이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이렇게 항목들이 쪼르륵 나오게끔 하시면 되고 한국어 사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하위 폴더가 안 생기게끔 이게 지금 아까 사전 폴더였는데 내용물이 이 안에 바로 생성되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파이썬 휠이라고 하는 게 파이썬과 C++를 병합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패키지. 이걸 이제 미캡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미캡을 이제 C++로 만들어질 거니까 C++ 코드가 파이썬에 호출될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접속하시면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 CP하고 뒤에 나오는 게 현재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이썬 버전. 지금 보시면 최신 버전은 파이썬 3.8하고 3.9는 지원 안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우리는 3.11 쓰니까 311로 들어가는 거 쓰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윈도우 64는 WinAMD 64라고 되어 있는 이름으로 설치받을 거 선정하시면 되고 이 파일을 내려받으면은 보통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이제 이렇게 다운이 되잖아요. 여기서 요 위치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폴더 창 주 경로 입력하는 데다가 cmd라고 넣으시면은 그 위치에서 바로 열리니까 pip install 빼기 슬래시 한 다음에 파일 이름 직접 입력하시면은 이제 설치가 될 겁니다. 저는 이미 설치해 놨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패키지 참조하실 때 kunlpy.tag import 미캡 친 다음에 미캡이라고 만들면서 사전에 대한 경로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포스라고 호출하면은 얘가 순서별로 쭉 처리를 하겠죠.
지금 이제 미캡 객체를 설치한 거고요. 객체를 생성한 거고요. 다운 하나 추가해서 자, 객체를 생성한 거고 네, 품사별로 분리하는 게 이제 포스라는 함수고요. 품사는 표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키워드들만 이게 토큰화한다고 부르거든요. 토큰화 하실 때는 몰피스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시면은 품사 빼고 단어들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실제로 이제 형태소 분석 예제를 앞에 예제를 미캡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일단은 데이터만 사용해보죠. 자, 마찬가지로 홈법 파일 가져왔고요. 미캡에서 사용하는 품사를 확인하실 때는 이 URL 접근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도 서칭을 했는데요. 보시면 어떤 분이 이렇게 엑셀로 쭉 해놨더라고요. 얘가 품사가 되게 다양하대요. 미캡 KO 딕품사 태그 이쪽을 확인하시면은 이제 쭉 이제 나오고 있어요. 세종 품사 태그는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정부 주도로 진행한 표준화된 프로젝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춘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미캡 가져왔고요. 이게 함수가 자, 명사만 추출하기 위해서요. 미캡 함수 이름이 아까랑 똑같네요. 논스 여기다가 텍스트를 주겠습니다. 출력하면 명사만 이렇게 쭉 뽑혀요. 리스트로. 아까랑 결과 동일하죠. 그럼 이후부터는 아까 예제를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죠. 아까 예제랑 그냥 그대로 이어가면은 연결이 동일합니다. 아, 카운터 임포트를 안 했네요. 자, 마찬가지로 워드 클라우드 만들 거니까 임포트도 아까 예제랑 동일하게 맞추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요. 자, 카운터로 만들었고요. 이거를 이제 전처리가 좀 필요했었죠. 코드 재사용할게요. 마지막으로 워드 클라우드. 주요 단어 리캡. 근데 아마 그 헌법이라는 게 결국은 표준화된 내용만 있기 때문에 아까 했던 거랑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크게. 왜냐면 워낙 표준화된 단어만 하는 거니까. 근데 주로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하는 데이터 대상은요, 이런 정형화된 문장을 쓰는 글들이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리뷰 같은 거를 크롤링 해갖고 그거를 이제 형태소 분석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단어에 많이 집중을 한다. 뭐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진짜 뭐 소설책 전문을 놓고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좀 더 수월하게 쓰시려면은 댓글 같은 거를 크롤링하는 과정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미 크롤링은 우리 이미 다 진행을 한 거니까요. 참고로 댓글 크롤링 하실 일이 있으시면요. 리퀘스트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우리 셀레니움 썼던 거 있죠. 셀레니움으로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댓글 자체가 보통 개발자들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기술을 써서 많이 구현을 하기 때문에 구현하는 기술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리퀘스트를 쓸지 셀레니움을 쓸지가 갈리거든요. 사실은. 댓글 같은 경우는 거의 99.9% 셀레니움으로 갈 거예요. 자, 이 파일만 마지막으로 배포를 해드릴게요. 근데 아마 미캡을 나중에 또 쓰실 때, 설치 방법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예전 수업 자료 가지고 지금 해봤을 때 예전에는 그냥 은전한 입으로 깔끔하게 설치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지금 아니게 돼서 수동 설치를 한 거라서 나중에 환경이 바뀌면 또 다른 환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뭐 서칭을 좀 해보셔야겠죠. 하지만 한번 깔아놓으면 확실히 사전 관리는 얘가 훨씬 쉬워요. 자, 남은 시간 요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진우님 부탁하신 자료는 일단 저한테는 파일이 없어서 옆에 다른 수강생분이 공유해 주셔갖고 그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전달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강의실에 계신 분들은 그동안 컴퓨터에 저장하셨던 수업 자료 같은 거 잘 백업해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요 수업 예제가 한 두세 달 있으면 또 싹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 수업 때마다 예제가 바뀌어서 PPT 같은 경우에는 설명글들은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소스 코드까지 붙여져 있는 파일은 수업 끝나면은 거의 보관을 안 해요. 새로 개강하면은 이전 파일은 지우고 다시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파일이 제가 우리는 4개 단위로 묶었는데 지금 3개 단위로 묶어서 지금 다시 만들고 있어요. 3일차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파일이. 나머지 파일들이 지금 저도 만들어야 되는 상태라서 그래서 다른 분이 갖고 계신 파일을 이제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파일들도 가급적이면은 다 잘 보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클로징은 지금 하겠습니다. 2달 동안 주말마다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수업은 저도 기억에 좀 남을 것 같기는 해요. 많이 했어요. 아무튼 좀 도움이 좀 되셨다기가 좀 나름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좀 참고가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주말 수업은 여기서 계속 할 것 같긴 한데 과목이 딴 걸로 바뀔 것 같진 않고요. 그 학교 이제
평일에는 이제 다음 달, 여기는 5월 12일까지만 근무를 해요. 그리고 6월 달부터, 그 주 금요일부터 이제 강남 지점에서 학원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지점만 바뀌는 건데, 강남 쪽에서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언제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최종 클로징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